근데 벌써 다음 주면은 또 설 연휴라서 뭐 저희들도 한 주 쉬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그래도 남은 일정 동안 또 열심히 취재해서 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깔끔하게 4개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다음 주로 다가왔죠. 자, 경기도 주요 지자체들마다 잇따라서 그 지역 화폐 인센티브 이벤트 마련하는 등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분주한 이런 모습인데요. 자, 근데 고양시는 유독 이런 이야기가 잠잠합니다. 자, 이유가 있죠.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 화폐 예산이 2025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우리 독자분들이 관심이 꽤 높더라고요. 자, 말씀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이 이제 새해 들어서 중단된 지자체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고양시밖에 없다고요? 유일하다. 특히나 이제 고양시랑 유사한 규모 저희가 보통 비교할 때 이제 수원시, 네.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좀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새해 들어서 지역화폐 정책을 더 확대하고 뭐 예산을 늘리고 좀 이런 모습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주목을 받아왔는데 고양시는 여기에 완전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보다 이제 2배가 넘는 411억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제 이용 가능한 충전 한도가 이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하고요. 인센티브도 기존에는 6, 7%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10%로 이제 상향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만 이러는 게 아닌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상진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 지자체장인데요.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이 무려 7,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발행 목표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예산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50억을 편성을 했다고 인센티브만? 합니다. 네, 한마디로 지역화폐 정책은 뭐 여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추세다. 자, 이런 건데 사실 지역화폐 정책 이 효과를 두고 그동안 좀 말들이 많기는 했어요. 헌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을 했다가 또 국회 민주당이 살려내는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역화폐 이꼬르 민주당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한동안 붙어 다니긴 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일련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은 전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밑바닥 경제 상황이나 이제 지역의 이제 이러한 여론들을 가장 이제 먼저 접하는 건 지역이잖아요. 여야 지자체장이 이렇게 너도나도 나서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 화폐 정책이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인정을 한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동네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 같은 경우가 지역 화폐 정책은 정말 체감이 된다. 우선은 매출 효과가 크게 체감이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게 좀 약간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렇게 진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효과를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인센티브 정책을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고양시만 이거를 이렇게 안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고양시만 경기도 사업에 유일하게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도비 사업에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 높다 일단. 그리고 예산 부담도 너무 크다. 고양시 지금 뭐 예산 상황 어렵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기도에도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라는 게 시비랑 매칭하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이런 부담을 다 안고도 이걸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고양시가 아무리 예산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걸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걷어차버리고 예산 핑계 대면서 안 하겠다. 이거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닌가요? 고양시 정도 되는 지자체 덩치 규모에서 포천이나 이렇게 가평이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도 다 하는 정책을 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
거는 좀 시민들 입장에서 자존심도 좀 약간 긁힐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그러네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동환 시장이 예전부터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경기도랑 사이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양시가 비단 올해만 또 이랬던 게 아니라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제 지역 화폐 인센티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막 되게 한의 전화를 걸고 네. 이랬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 네. 사업 그것도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고양시만 유일하게 불참선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 측면에서 난리가 좀 난 상황이에요. 네. 시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기네들의 예산 두드려 가지고 이제 돈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 이게 성립할지 모르겠지만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경기도 지역화폐 예산 고양시가 도비가 33억이라고 해요. 12 매칭하면 85억 정도. 이것도 사실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까 성남시 7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인데 그마저도. 이거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도비 사업 33억 원을 그냥 날리게 되는 셈이니까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입장이 혹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고양시의 입장은 정부 추경안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매칭을 할 계획은 있다. 그런데 도비 사업에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이제 양자로 놓고 국비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전제로 해서 지금 도비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건데 만약에 국비 사업이 이제 뭐 작년이랑 달리 추경에서도 편성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도비 사업도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인 건데 이 사실 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국비 사업도 하고 도비 사업도 하는 거고 이게 뭐 돈 따로 있는 거 아니, 아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고양페이를 쓸 때 이게 국비로 쓰는 건지 도비로 쓰는 건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확보해서 주면 좋은 건데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시 간선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딜까?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고양연구원의 고양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실태조사라는 요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봤더니 탑승객이 가장 많이 타는 곳이 세 곳인데 바로 주염역, 대화역, 일산동구청 여기서 이제 많이 타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많이 내리냐? 이분들이 가좌마을에서 많이 내린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 가장 많은 승객들이 내린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버스 의존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7,000세대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꽤 네. 규모가 큰 그런 네. 지역인데 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지하철이나 BRT 구간 정류장 여기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네. 사실상 057번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GTX역 신설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향하거나 나머지 노선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배차 기간이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 제대로 버스 기능도 못하고 있다. 마을 분들 이야기로는 제대로 된 마을버스는 우리는 하나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가자마을 1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이제 최엽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고양시는 이제 마을버스 기사가 구해지지 않는다. 뭐 예산이 없으니 기다려달라. 이러한 핑계만 계속 대면서 추가적인 이제 버스 노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뭐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냐. 최근에 이제 버스 두 노선이 이제 가자마을로 들어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062B, N007 요 두 개 노선이 GTX역으로 이제 가는 연결이 되는. 네. 네. 지금 현재 노선이 막 45분, 뭐 30분 배차 간격이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한 15분 간격 정도로 이제 번갈아 가지고 가자마을로 이제 올 수 있게 해야지 주민들의 이 교통 불편이 좀 해소될 것 같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지역마다 다 틀린데 저희가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또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해가 돼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 좀 짚어봅니다. 고양시에 동시다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이 문봉 데이터 센터, 여기는 당초에 새해 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 18일에 열린 도시계획 심의에서 보완사항을 전제로 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문봉 데이터 센터는 문봉동 16-2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4,800여
300여 평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작년 3월에도 한번 허가를 시도했다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양시가 업체 측에 요구했던 보완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대 주민들 설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건축물 높이를 일부 줄여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한 상생 방안 마련, 건축물 높이 조정 방안,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을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지역이잖아요. 최근에는 예정부지 인근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문봉동 일대에 보니까 2010년도부터 요양원들이 하나가 생기고 그 옆에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요양원 6곳,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1곳, 이른바 요양원 클러스터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이 요양원 분들이 건강에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는 어르신들, 보호자들,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권영재 시의원이 기고문을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게 뭐 유해하냐 아니냐 요것도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영구적인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시설의 규모는 큰데 상주 인구 근로자는 낮고 유동 인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이렇게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걸 지적한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7곳에 매일 상주하는 어르신 또 직원들이 1187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만일 들어서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어려운 건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재 시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고양시장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대 목소리가 또 뜨겁게 이는 곳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식사동 위시티 연합 비상대책위에서 걸기대회 아주 크게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뭐 여야를 막론해서 이렇게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뜨거운 열기 속에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인 이날 걸기대회 모습을 여러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데이터 센터 고양시장은 즉각 건축허가 발매하라!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 고양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또 국민의힘도 설득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결사반대! 시장님한테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양시에는 여러분 고양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6곳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들 기관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연초를 맞아서 어느 기관에 얼만큼의 출연금이 배정됐는지를 한번 좀 올해 예산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출연금 받는 산하기관이 어느 곳이 있나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고양 아람누리, 고양 어울림누리, 뭐 미술관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고양시 청소년재단,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고양산업진흥원, 자, 요런 데가 다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여기도 이제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고양연구원, 자원봉사 업무를 운영하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등 6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산하기관에 배정된 출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6곳 모두 증가했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게 뭐 이상할 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양국제 꽃박람회인데 올해 출연금이 56억 원 규모, 작년이랑 비교해봤더니 작년이 36억 원, 무려 작년에 비해서 52%나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재단의 경영 실적이 좀 작년에 부진해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유보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4월에서 5월에 고양국제 꽃박람회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 일산 호수공원에 뭐 펜스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컨셉을 도입하느라고 여느 해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입장료 수익도 좀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전에와 거의 동일한 약 30억 원 여기에 그대로 머무른 거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다른 산하기관 출연금 규모도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산하기관마다 활동하는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주 인구랑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약간 비교해 보실 수는 있고요. 앞서 언급한 6개의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고향문화재단이 160억 요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국제꽃박람회, 또 고양연구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요런 순서입니다. 자, 이 중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다음으로 고양산업진흥원이 출연금 증가율이 24.3%, 여기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이런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산하기관의 운영 또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